명두 구효서. 나는 죽었다. 죽은 몸으로 20년을 서 있다. 잎이 없을 뿐 생김새는 살아 있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철 따라 돋고 지던 잎들이 없어지니 외려 모양은 사시장철 여일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기엔 좋다. 이 마을에 태어나 30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를 굴참나무로 기억한다. 처음 마주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분 나쁘다는 듯 나를 곁눈으로 흘겨보는데 덜어는 슬금슬금 다가와 표피를 만지거나 두드리면서 무슨 나무야? 라고 중얼거린다. 그러곤 내 죽음의 기운이 손끝에라도 번져갔을까봐 슬그머니 손을 털거나 인상을 찡그리며 허리춤에 문지른다. 내가 무슨 나무인지 그들은 끝내 알아내지 못한다. 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죽은 나무일 뿐이다. 무기물인 죽은 나무에서 사실 수종 따위 무슨 소용이겠는가. 20년 전 여름만 해도 나는 제법 무성한 이파리를 달고 있었다. 다른 나무들처럼 봄에는 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을 떨구며 평온한 수목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이 빈촌에 대대적인 개발 바람이 불어 닥쳤다. 산자락에 있던 판자촌이 통째로 부서지고 산뜻한 콘크리트 마을이 산 중턱에 새로 생기게 되면서 내 발목 아래로 큰 길이 뚫렸다. 마을을 내려다보던 나는 어느 날부턴가 마을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숲에 있던 나는 졸지에 황량한 길가로 나앉게 되었던 것이다. 명두집이 아니었다면 그때 나는 아예 밑동이 잘려지거나 뿌리채 뽑혀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명두집이 나서서 온몸으로 나를 지켰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녀는 목숨을 걸었다. 그리하여 훤하게 뚫린 신장로 변에 나 홀로 꼴사납게 서 있게 되었다. 새로 난 길가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굴참나무 한 그루는 나름대로 자연미가 있어 그윽하게도 보였겠으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로의 진행 방향을 약간 틀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다. 집 앞으로 도로가 나면 멋진 가든을 지어 돼지갈비로 부자가 되고팠던 그 사람은 내 모양이 꼴 사나울 수밖에 없었다. 나무가 죽어버리면 기존의 계획대로 다시 도로를 내주지 않을까 싶었던 그는 어느 날 밤 내 밑동에다 2개의 드릴 구멍을 내고 한쪽에는 가루 후추 4통을 다른 구멍에는 제초제 2병을 쏟아 부었다. 그래서 나는 그해 여름 죽게 되었는데 도로는 끝내 새로 나지 않았다. 명두집이 죽은 나를 끌어안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그녀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살아서 150년, 죽어서 20년을 나는 한자리에 서 있다. 내 주변은 풀밭이다. 뱀처럼 굽은 가느다란 외길이 풀밭 사이를 건너와 수줍은 듯 내 발치에 와 닿으며 멈춘다. 반대쪽 길 끝은 저만치 사철나무 담장 밖으로 사라진다. 큰 아스팔트 길이 날 때 내 주변은 온통 잔디로 단장되었다. 그때는 물론 가느다란 외길이 나 있지 않았다. 이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단되었다. 민들레 홀씨가 날아들어 뿌리를 내렸고 쓴바귀와 개망초가 싹을 틔웠다. 금 강아지 풀과 발행이와 잠자리 피가
웃자랐다. 봄에는 풀 사이로 민들레가, 여름에는 쓴바귀가, 가을에는 구절초가 꽃을 피웠다. 다른 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긴 했어도 잔디는 잔디대로 꾸준히 자랐다. 풀과 꽃과 잔디가 자라는 동안 신압으로 외길도 숨을 쉬듯 조금씩 자라났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에게 다녀가는 발길이 그 길을 키웠다. 한 사람의 발길이었으므로 길은 어느 정도 이상 살이 찌지 않았고 차라리 위태로웠다. 그래도 그 길이 있어서 주변의 꽃들과 풀들이 더 다정하거나 아름답게 보였다. 나를 오가는 발길이었으나 발길의 주인공은 주변의 풀꽃들에게도 사랑의 눈길을 던지는 걸 늘 잊지 않았으므로. 명두집. 그러나 그녀는 오늘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20년 동안 내가 숲에 있었을 때까지 친다면 무려 50년 가까이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발길이 마침내 오늘로써 끈길 것이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녀는 나에게 다녀갔다. 몸이 아플 때는 시계바늘처럼이나 느린 걸음으로 다녀갔다. 가뭄 때는 작은 물동이를 들고 와 발치에 부었고 명절 때나 구풀이를 한 날에는 사과와 배를 들고 찾았다. 이 마을 출신의 한 영화감독 지망생이 말했다. 죽은 나무에 3년 동안 물을 주어 열매를 맺게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지. 러시아 저명한 감독의 마지막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와. 그러나 명두집은 죽은 나무에 새순이 나게 해달라거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비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냥 왔고 왔다가 그냥 갔다. 그러기를 한평생. 마침내 그녀는 오늘 늙어 죽으려는 것이다. 나처럼 죽은 몸이 되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이라서 나처럼 죽었으면서도 사시장철 여일하게 서 있지는 못할 것이다. 어쨌거나 그녀도 이제 나와 같은 죽음의 세계에 비로소 편입되려는 것이다. 몇 명의 마을 안악이 조금 전 그녀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그녀의 일평생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나였지만, 아니 그런 나였으므로 저들처럼 다급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다. 나와 함께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이라면 알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얘기다. 명두집은 내 밑동에다 새 아이를 묻었다. 모두 생후 열흘도 채 안 된 아이들이었다. 첫 아이의 시신은 남쪽으로 난 뿌리 밑에, 나머지 두 아이는 각각 북쪽과 동쪽 뿌리 아래 묻혔다. 그녀의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조차 모르지는 않았다. 부풀어 오르던 배는 어느 날 신압으로 꺼졌고 마을 안악들도 그녀의 배가 언제쯤 꺼질지 모두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다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뿐이었다. 산중턱에 새로운 주거 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많은 다른 수종들과 함께 나는 숲속에 있었다. 쪼그려 앉으면 왜소한 여인 하나쯤 감쪽같이 숨길 만한 숲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미친 듯이 내 밑동의 흙을 파냈을 때는 언제나 한밤중이었다. 갓난아이 하나 묻으려 파기에는 흙은 너무도 부드러웠고 그녀의 손가락은 온전한 갈퀴였다. 그녀는 달빛 없는 날을 헤아려 아침부터
아이를 엎어 놓았다. 그러곤 칠흑 같은 산길을 헤집고 올라와 화가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내 발치의 흙을 파헤쳤다. 채 가시지 않은 아이의 체온이 뿌리에 닿을 때 나는 부르르 진저리를 친 적도 있었다. 그녀에겐 이미 10살 안팎의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 맏딸은 8살 되던 해 이미 오대조가 겨우 초시에 합격했었다는 산 너머 곽신의 둘째 마나님의 애보기로 주어버리곤 그만이었다. 사내 아이는 아비와 함께 일찌감치 품앗이를 다니거나 송기를 베거나 할 일 없이 쌀이나무 빗자루를 만들거나 했는데 가난하기로 치자면 마을 사람 전부가 다 거기가 거기여서 그들에게 품을 나누어 줄 여유조차 없었다. 굶는 사람 살리자고 그들 부자에게 일부러 없는 품을 만들어 주었다가는 자기가 굶어야 할 판이었다. 자기 땅이라곤 한 뼘도 없을 뿐더러 소작 붙일 땅조차 구할 수 없는 퇴꼴이었다. 사연만 많고 집은 없는 뜨내기들이 하나 둘씩 오가다 꼽사리로 끼어들며 만들어진 마을이라 해마다 좁쌀 뎃박이나마 바치지 않으면 살림주로부터 쫓겨나기 일쑤였다. 인근 마을의 사정이라봤자 나을 게 없었다. 허기가 지도록 걸어 나가야 고작 지붕을 제대로 얹은 초가를 볼 수 있었다. 퇴골에서 태어나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 사람조차도 평생 기와집 구경을 못 해본 사람이 태반이었다.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로 샘물가엔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나마 체면 때문에 실컷 마시지도 못했다. 누군지도 모른 채 입을 덜자고 무작정 어린 자식을 타지 사람의 손에 딸려 보내거나 끼니 굶지 않는 집이라 하여 15도 안 된 계집아이를 애 줄줄이 딸린 호라비의 재치로 들여보냈다. 퇴골에서 태어나 그렇게 마을을 떠났던 56살의 애봉이라는 여자가 최근 아침 텔레비전 방송에서 44만의 동생을 만나 펑펑 울기도 했다.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10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었다.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이유로 여자들의 배는 쉼없이 부르고 꺼졌다. 그러나 좀처럼 퇴골의 인구는 늘지 않았다. 죽거나 버려지거나 어딘가로 보내졌다. 자식을 낳아 죽이고 버리며 한스럽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다 늙기도 전에 간신히 목숨을 연명한 자식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버려졌다. 나이 60이면 망령이 들어 얼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도록 방치되었다. 너무 많이 태어나고 너무 많이 죽어서 기쁘거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모든 게 삼신 할미의 조하며 염라 대왕의 뜻이었다. 아이가 일찍 죽어 없어져 버리면 누군가가 그 삼신할미 허리띠 참 되게 짧았나 보네라고 선창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려 그런가 봬라고 합창하듯 따라하고는 잊어버렸다. 먹은 게 부실한 늙은이가 소리 없이 말라 죽어도 아따 염라대왕 그 양반 성질도 급하시지 라는 식으로밖에 말할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 중에는 귀신에 씌거나 미쳐서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곧 다 잊혀졌다. 지금은 이런 일들을 고리적 얘기로 취급하지만 사실 먼 얘기도 남의 얘기도 아니었다. 제 입조차 추스를 수 없었던 명두집 내외는 딸아이 하나를
남의 집 애보기로 진작에 버렸고 남아있는 사내 아이마저 밥 먹듯 굶겼다. 내외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가 바뀌어 샘가에 감이 열리면 명두집의 허기진 뱃속에도 아이가 들어찼고 감이 떨어지면 아이도 툭 하고 가랑이 사이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둘이나 되는 아이를 떫은 감 버리듯 내 발치에 묻을 동안 그녀의 남자는 2번 다 고른 배를 끌어안고 움막 안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은 아이는 그녀의 남편이 뱀에 물려 죽은 뒤 2해나 지나서 생긴 아비를 알 수 없는 애였다. 다른 마을, 다른 집들의 지붕이 명두집에 비해 다소 고요했다 하여 그 속사정까지 다를 수는 없었다. 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너나 없이 가난한 데다 너나 없이 긴긴 밤은 참을 수 없었으므로 집집마다 원치 않는 아이들이 생기고 없어지기 마련이었다. 다만 각자 나름대로 삼신할미와 염라대왕의 명호를 은밀히 외우며 처리에 잘 모를 뿐이었다. 공범의식 때문에 서로 묻지 않는 거였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 물으면 지신이 성을 내에 동티가 난다는 오래된 금기를 명분으로 지켰다. 가난과 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죽음에 대한 중압감은 일상적인 거였고 때로는 시시각각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그들을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 혹은 죽음을 앞당기듯 아니면 대책 없는 습관처럼 곁에 있는 사람을 숨가쁘게 얼싸안았고 당연한 결과로 불행이 예고된 새 생명이 탄생했다. 죽음은 끝없이 생명을 만들고 삶은 끝없이 죽음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다. 은밀히 처리한 날짜와 장소를 모를 뿐이었다. 자신들만 알고 있다가 그마저도 잊었다. 애써 죽음을 잊고자 하니 마침내는 날짜와 장소마저 까마득히 잊었던 것이다. 여기저기 묻었고 묻은 곳에 또 묻었다. 산 사람들은 죽은 자의 땅을 밟거나 베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두집은 잊지 않았다.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다.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며 나이를 먹어간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다. 그녀가 새 아이를 내 발치에 묻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유 중 하나는 낭설 때문이었다. 명두집은 아이를 땅에 묻지 않고 옹기에 담아 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귀신 씬 사람을 고치고 미친 사람을 다스리는 놀라운 영험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으스스한 소문이 생겼다. 영험 있는 자들이 죽은 자의 신체 일부를 품속에 간직한다는 소리는 오래된 얘기였다. 억울한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것일수록 효험이 있다고 했다. 세상 시름을 겪을 만큼 겪고 죽은 사람의 것은 효과가 없었다. 살고 죽는 게 시큰둥해져서 억울할 것도 한을 품을 것도 없었을 테니까. 모진 한을 품어야만 오래도록 중음을 떠돌며 인간계를 끈질기게 간섭할 수 있는 거였다. 세상 시름을 적게 겪었으되 몹시 애매하고 억울한 죽음이어야 포안의 순도가 높아졌다. 한을 품고 죽은 어린 아이가 안성맞춤이었다. 영험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새소리 같은 어린 아이의 음성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스리기 마련이었다. 그런 죽음과의 만남은 그러나 요행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였다. 만들어야 했다. 명두집도 그렇게 만들어 가졌다는 것이 소문의 내용이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굶겨도 금방 죽지 않는다. 사나흘이 지나면 비로소 아이가 사지를 버르적거리며 죽을 듯이 운다. 그럴 때 어두운 항아리에 쳐넣고 뚜껑을 닫는다. 아이는 허기와 어둠과 한기에 갇혀 죽음을 직감한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더 보내고 나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오려고 맹렬히 뚜껑을 밀친다. 커다란 돌을 뚜껑 위에 얹는다. 세상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아이의 공포는 그만큼 순명하다. 마침내 돌을 얹은 뚜껑마저도 들썩거린다. 잘 벼린 창칼을 들고 있다가 뚜껑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손가락 하나를 단숨에 끊는다. 아이는 항아리의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며 발악을 한다. 몇 개의 돌을 더 뚜껑 위에 얹는다. 아픔과 공포 속에서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죽어간다.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원한이다. 그렇게 얻은 아이의 손가락을 명주천에 싸서 보관한다. 꾸덕꾸덕 말을 즈음 그것을 전물이 흐르는 가슴에 두고 100일을 지낸다. 그렇게 아이를 얼러서 자신의 용도대로 원혼을 부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유고를 명두라 하기 때문에 그녀의 별명이 명두집이 된 것이었다. 그녀의 영험이 남달랐던 것은 그런 명두를 3개씩이나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장이나 된장독 말고 그녀의 집에 과연 아이의 시체를 담아둔 옹기가 따로 있는지 사람들이 확인할 길은 없었으나 그녀의 방 복국 한켠에 보시기만한 백자 항아리가 신주 단지처럼 모셔져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안에 새아이의 손가락이 들어있을 거라고 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명두집이 목숨 말고는 아무것도 훼손되지 않은 아이들의 시신을 내 발치에 묻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째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다녀갔는지도 그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다. 그녀가 명두의 효험으로 마을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다스릴 동안 산 너머 곽조시내로 보내졌던 딸은 그 집 행랑 아범과 혼인하여 아들, 딸을 각각 2씩이나 낳았다. 종살이나 다름없이 살면서도 내 자식을 온전히 건사하며 텔레비전과 냉장고까지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은 억척도 억척이지만 흐르는 세월이 그럭저럭 사람을 먹고 살게 했기 때문이었다. 아들아이는 아비가 뱀에 물려 죽은 뒤로 마을을 떠나 타지를 떠돌았으나 역시 세월 따라 고을이 읍이 되고 읍이 대처가 되면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다. 모천을 떠난 물고기처럼 둥지를 떠난 뜸부기처럼 위태위태 세월의 파고를 넘으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 갔으므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시름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퇴골도 많이 변했다.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가 설치됐다. 간이 상수도 시설이 생기면서 샘은 개구리들의 차지가 되었다. 버스가 오가고 멀지 않은 곳에 보건소도 들어섰다. 버스를 타고 나가면 현대식 병원에 갈 수도 있었다. 이제 더는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와 노인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명두집을 찾아오는 병자들은 줄지 않았다. 인근의 보건소나 병원보다 명두집을 더 많이 찾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낯빛은 벚꽃잎처럼 허여 멀겋게 피어올랐고 턱 밑 주름이 세 겹으로 늘어났다. 이마가 넓어지고 광대뼈가 묻히면서 원만 무에 대비 심대덕 보살처럼 되어갔다. 눈빛은 태평하고 풍채는 당당하여 그녀를 보기만 해도 잡귀가 주랭랑을 칠 것 같았다. 산처럼 늠름하게 버티고 앉은 그녀는 맥이 막혀 흙빛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불망이라고 포함을 질렀다. 기함을 하며 하얗게 질리는 병자들에게 잊은 게 있지? 라고 연이어 물었다. 잊은 게 있어. 그게 너를 살린 건지도 모르고. 길을 뚫기 위해 산자락이 몽텅 잘려나가고 마침내 나와 내 곁에 많은 나무들이 몽땅 베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명두집은 냅다 소리를 질렀었다. 자신의 키보다 대여섯 배나 큰 나를 등에 업고 인질범처럼 설쳤다. 너희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누가 니들을 살렸는데, 무엇이 너희들을 살게 했는지 벌써 잊어? 아직 몰라? 끝없이 이어지는 의문형 외침 때문에 그녀와 대치하고 있던 공사 관계자와 마을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서로의 얼굴을 멋쩍게 바라보았다. 길목길목에 버티고 서서 아리송한 질문을 던지고 5초 안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는 탈출 게임의 도깨비 탈 보조 진행자를 바라보듯 사람들은 명두집을 건너다 보았다. 우리를 살린 것이 저 나무인가? 자연을 말하는 건가? 습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말하는 건지도 몰라. 저 여자는 분명 자연보호 운동가야. 그렇지 않아? 당치도 않은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다. 그러는 동안 명두집은 자신의 몸을 내 몸에 단단히 묶고 배수진을 쳤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와 숲이 자신들을 어떻게 살렸는지를 생각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 열매와 뿌리를 나누어 주던 습, 겨울 땔감을 주어 얼어 죽지 않게 했던 습, 물을 주고 목재를 주었던 습,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은밀한 그늘을 들이우고 용을 쓰는 남정네의 파정에 맞추어 신음을 내지를 때 적당히 가려주고 얼버 무려주던 풀밭과 바람과 이파리들. 그러나 그런 습들은 산을 가득 덮을 만큼 기세 등등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습에서 열매를 따지 않았으며 땔감을 얻지 않았으며 우발적 정사를 치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도리지를 쳤다. 명두집 하나 끌어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근육질의 많은 인부들과 중장비는 대군을 무찌르고도 남을만 했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아녀자 하나를 저지하지 못했고 경찰 간부와 도지사도 한숨만 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까짓것 방향을 쪼매만 틀죠 뭐. 눈치를 챈 현장 소장이 비굴하게 말했을 때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반년 전에 놀라웠던 사태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산 아래에서 터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동안 고단하고 궁핍한 삶을 이어왔던 산밑 판자촌이 포클레인으로 짓이겨졌다. 빈촌을 정리하고 산 중턱에 새로운 주거 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다. 집다운 집이 한 채도 없었으므로 부수고 말 것도 없었다. 중장비가 탱크처럼 지나갔다. 철거 반원들은 한가한 보병처럼 중장비 뒤를 따랐다. 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폐허가 되었다. 승산 없는 싸움이었다. 주인이 따로 있던 땅이었다.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뭉쳐 대응했으며 나중에는 마을 한가운데다 높다란 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투신을 무기로 마지막 저항에 나섰다. 그런 일에는 을에 내분이 있게 마련이었다. 저항에 지친 자들이 하나 둘 저들의 회유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당초의 보상 요구를 반으로 접고 투항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마을에는 높다란 투쟁 철탑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청년이 홧김에 유일한 승강용 사다리를 부숴버리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혔다. 쓰러진 기둥 하나가 계곡을 가로질러 위태롭게 뻗어 있을 뿐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오를 수 없었고 그곳의 청년도 내려올 수 없었다. 밑에서 쏘아대는 로프는 매번 중간에도 닿지 못한 채 푸르르 흘러내렸다. 3주가 지나도록 청년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의 생사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 호련히 나섰던 사람이 명두집이었다. 나이로 보나 몸집으로 보나 나설 사람이 아니었다. 폭이 너무 좁은 데다 높기만 너무 높아 전문 인명 구조 반원들도 계곡에 가로로 뻗어 있는 철제 빔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명두집이 로프 한쪽 끝을 잡고 그 빔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통통한 몸이 작고 검은 새처럼 보일 만큼 아득했다. 그녀가 떨어질까봐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젖힌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경악하는 사람들을 아랑곳 않고 명두집은 느리고 안정된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구조 반원들이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로프 끝을 꼭대기 기둥에 단단히 맨 그녀는 다시 공중 줄타기 묘기를 부리듯 좁고 아득한 철제 빔 위를 걸어 유유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청년은 그 위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기적 같은 균형 감각을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믿지 못했다. 그녀의 기적은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방송 기자에 의해 촬영되었고 6차례에 걸쳐 전국에 방영됐다.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짧게 2마디로 대답했을 뿐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비결이 있다면? 잊지 않으니까. 그때도 그녀는 잊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렇게 말하는 명두집의 눈빛과 서슬은 이승의 것 같지 않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덜덜 떨었다. 그러니까 나를 베어내지 못하고 결국 도로의 진행 방향을 약간 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무가 중요해서도 명두집이 원하는 대답의 타당성 때문도 그녀를 끌어낼 인력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서슬, 묵살했다가는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마저 반드시 급살 귀신이 되게 할 것 같은 그녀의 무시무시한 서슬 때문이었다. 내가 4통의 가루 후추와 2병의 제초제로 숨이 끊어졌을 때도 그랬다. 이제 죽었으니 나무를 포기하겠거니 여겼던 사람들은 그녀의 여전한 포함과 발악에 2 손을 들고 혀를 내둘렀다. 그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 뱀에 물려 죽고 나라가 온통 전쟁에 휩쓸리고 마을 남정네들이 돌아가며 그녀를 욕보일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벙어리 반편이처럼 말없이 당하기만 했었다. 넋이 나간 사람이었으며
퀭하게 열린 눈은 이승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독도 없는 떼뱀에게 물려 죽었다. 더덕 밭으로 가는 길엔 이슬에 젖은 역귀들로 무성했다. 역귀 밭을 통과해야 했으나 그곳은 누룩뱀들의 천지였다. 누룩뱀들이 더덕을 지키는 꼴이어서 손을 타지 않은 더덕들은 무만한 뿌리를 내리고 방자하게 향기를 뿜고 있었다. 모르지는 않았으나 더덕 욕심에 눈멀어 역귀 밭으로 들어선 그녀의 남편은 한창 교미 중이던 떼뱀에게 다리를 휘감겨 넘어졌고 바닥에 돌멩이에 부딪혀 이마를 크게 다쳤다. 화가 난 그는 장작을 있는 대로 날라다 쌓고 역귀 밭을 몽땅 불태워 버렸다. 더덕을 흡족하게 얻었던 그는 다음 해에도 그곳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떼뱀에게 걸려 목숨을 잃었다. 역귀는 어느새 전에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뱀의 숫자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온몸을 물렸으나 뱀독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 놀라 기절을 한 그의 목과 가슴을 뱀들이 대나무 뿌리처럼 휘감아 숨통을 끊어놓은 거였다. 죽은 그의 시체는 참혹했다. 뱀들은 그의 두 눈을 파고 들었으며 입과 귀와 콧구멍과 똥구멍에도 뱀의 몸통이 득시들거리며 박혀 있었다. 몽땅 타버렸던 역기밭은 다시 생명의 열기를 뿜으며 번져갔고 뱀들은 그 안에서 여전히 교미를 하며 번뜩였고 더덕도 통통하게 다시 살이 쪘다. 그 역귀밭은 전쟁이 터져 마을 뒷산이 반나마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다시 탔다. 산으로 도망쳤던 사람들과 총살당해 버려진 사람들과 손을 묶여 끌려가던 사람들이 그 역귀밭과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오리 나무와 함께 재가 되었다. 군인들은 염소와 돼지를 모조리 잡아먹고 소를 훔쳤으며 개를 끌고 갔다. 산과 마을은 황폐하여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으나 신압으로 다시 역귀가 자라고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면서 끔찍한 기억들을 푸르게 뒤덮어 버렸다. 새끼 염소가 울고 개가 짖고 다시 시냇물이 흘렀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내들이 처음 기운을 내어 한 짓이란 홀로 남은 명두집을 겁간하는 일이었다. 나물 뜯는 거친 풀밭에 엎어뜨리거나 산길에 숨어 있다가 갈고리 같은 손으로 그녀를 낚고챘다. 겉으론 입을 모아 불쌍하다며 혀를 차던 자들이 혼자가 되거나 밤이 되면 눈 귀없고 양심도 없는 귀 뒤 몽둥이로 돌변하여 그녀를 을러댔다. 명두집이 세 번째로 묻은 시신은 그렇게 생긴 아이였고 그 마지막 아이를 묻은 뒤로 그녀는 갑자기 달라졌다. 그녀에게 가장 못되게 굴었던 세근이라는 사내가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부름을 받았다. 호롱불 밑에서 왕골 맷 방석을 메고 있던 그는 밖에 인기척에 손을 멈추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왕골 줄기를 부여잡으려 하자 어떤 기미가 다시 느껴졌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어둠이 내린 마당 한가운데에 그녀가 장승처럼 우뚝 서 있었다. 즐겁을 했으나 못된 짓이라면 침을 흘리고 나서는 그답게 곧장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길이 나서 내 맛을 제대로 아는 모양이지? 명두집은 말없이 돌아섰다. 세근은 매던 맷방석을 팽개치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마당에 도착한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줄곧 닫고 살았던 입을 처음으로 뗐다.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그러곤 헛간으로 갔다. 세그는 호기롭게 중얼거리며 그녀를 따랐다. 어려울 것 없지. 헛간에는 커다란 남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아도 그건 시체였다. 구름이 거치면서 무너진 헛간 지붕을 뚫고 퍼런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죽은 사내의 몸 여기저기에는 깊고 처참한 상처가 나 있었다.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여서 피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피떡을 머금은 상처들이 활짝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다. 달빛을 받아 그것들은 흑단처럼 검게 번들거렸다. 세그는 헛간 한켠에 얼어붙듯 서 있었다. 서 있지만 말고 좀. 그녀가 시신의 머리를 감싸 들며 심상하게 말했다. 그동안 성가셨던 구유를 옮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태평했다. 세그는 가까스로 시체의 두 발을 움켜 잡았다. 드는 순간 아직 경직되지 않은 시체가 출렁거렸다. 세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동그라졌다. 그런 죽음들이 심심찮게 발견되던 때였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명두집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자는 1년 넘게 토벌대가 찾던 마지막 공산 유격 대장이었다. 명두집은 시신을 성황당 언덕까지 혼자 옮기다시피 했다. 가끔씩 힘든 허리를 펴며 세근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볼 뿐이었다. 세근은 그때 명두집의 심상찮은 눈빛을 보았다. 행동은 굼뜨고 나른해 보이기까지 했지만 커다란 남자 시체를 옮기는 그녀에게서는 놀라운 힘이 느껴졌다. 그것은 힘이라기보단 일종의 기세 같은 것이었다. 몸이 아니라 눈빛과 서슬에서 뿜어져 나왔다. 천지를 뒤덮은 밤의 숯불스런 기운도 그녀를 어쩌지 못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그녀의 완강하고 무섭고 당찬 기품을 세그는 이미 그 밤에 보았다. 성황당 돌 무더기로 시신을 수습하고 난 그녀는 우두커니 서 있던 세근의 어깨를 떠밀었다. 산이 덮쳐오는 것만큼이나 센 그녀의 손길에 밀려 낮아빠지며 세근은 오줌을 쌌다. 그 뒤로 세근은 그녀 곁에 얼씬도 못했고 다른 사내들도 그녀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철거 반대 탑을 오르던 명두집의 기적과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를 지켜냈던 무시무시한 서슬은 사실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세근이라는 사내는 간이 돌처럼 굳는 바람에 부항이 나 죽어버렸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는 늙어 죽고 누구는 놀라 죽고 누구는 화병이 나 죽었다. 사람들이 허리 아리, 무릎 아리, 배 아리, 가슴 아리, 속병으로 고생하는 동안 명두집은 허옇게 살이 찌고 목소리가 굵게 늘어지며 영험이 깊어졌다. 표정이 있는 듯 없는 듯 화엄 성중 탱화 속 인물처럼 근엄한 낯빛으로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다스렸다. 나무 방망이로 다듬이돌을 두드리고 복화술로 어린 영혼의 음성을 흉내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어린 영혼의 소리는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았고 나무 방망이 소리는 목타금 같았다. 그녀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녀의 다듬이돌 앞에 기어와 코를 박고 엎어졌다. 귀신이 붙었다거나 귀신을 쫓는다는 말을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하지 않았다. 잊은 게 있지 라고 물을 뿐이었다. 그녀의 말을 병자들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가 땀을 흘리며 다듬이돌을 한나절이나 두들기고 어린 영혼을 불러오고 허텅짓거리와 욕지거리를 섞어 야단을 치며 호달구고 나서야 그녀를 찾은 사람들은 뭘 잊었었는지 자신들의 멀고 깊은 기억 속에서 간신히 건져 올렸다. 죽거나 죽인 아이를 떠올렸다. 죽거나 죽인 부모를 떠올렸다. 더러는 임진 외란이나 병자 호란 때 죽은 조상을 떠올리기도 했다. 먼저 보낸 아이를 잊었어요. 왜 보냈나? 그녀는 되물었다. 살려고요. 명두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살려고요. 그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았군. 그랬겠죠. 그런데 어째서 잊었나? 잊고 싶었겠죠. 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대화가 다듬이돌 방망이 소리와 새소리 사이로 끝없이 이어졌다. 명두집은 도리지를 쳤다. 살자고 애들을 죽였으니 잘 살아남는 게 죽은 애들에 대한 도리겠구먼. 병든 안악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쩌자고 병이 들고 지랄이야. 안악들은 콧물까지 흘렸다.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그제야 안악들은 고개를 들어 명두집을 바라보았다. 그 면상에다 대고 명두집은 냅다 소리를 내질렀다. 불망! 그 소리는 경천 동지할 만큼 커서 대부분의 안악들은 뒤로 나가 자빠졌다. 내가 병들어 죽을 거였으면 어쩌자고 애먼 애들을 죽였나. 내가 살려고 애들을 죽였으면 미안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병 털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명두님을 찾았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죽는 걸 겁내선 안 돼. 죽는 걸 겁내니까 지랄 연병 속병이 생기지. 겁내지 않으려면 도망치거나 잊지 말고 그놈과 평생 함께 살아야 돼. 도망치거나 잊어뿌리면 겁이 들어오게 되고 미쳐 죽거나 빼뜰빼뜰 말라 죽어. 알아? 있는 게 죽는 거라고. 그러면 인연들아, 애를 죽인 게 무슨 소용이야. 네가 죽는 순간 애도 진짜로 죽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해. 네가 죽지 않아야 구천의 애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알아먹어? 네가 살려고 애들을 죽였으면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병 걸리지 않고 미치지 않고 빼뜰빼뜰 말라 죽지 않으려면 죽는 걸 겁내지 말아야 하고 죽는 걸 겁내지 않으려면 죽음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죽음이 사람을 살리는 이치를 알아야 해. 죽은 애들이 너를 살렸듯이 네가 살아야 걔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잖아. 헛되지 않으면 걔들은 살아있는 거야. 걔들을 잊어버리면 슬슬 죽는 게 겁나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네가 병들어 죽어서 애도 죽는 거야. 피하지 말고 사귀어야 돼. 삼켜서 몸 안에 고이 길이길이 간직해. 잊지 말라니까 불망. 소리를 질러대도 알아듣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떡하면 잊지 않을까요? 시키는 대로 할티요? 하고 말고요. 명두집은 복국 한 켠에 모셔진 보시기만한
백자 항아리를 가리켰다. 저기다 절을 해. 9번을 해. 그러곤 말했다. 문지방이 닳도록 와서 절을 해야겠지만 니년들이 그럴 리는 마무하고 대신 베네쪼골이 남아 있는 게 있거나 떨어진 배꼽 보관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조금만 떼와. 그러면 내가 그걸 삼켜서 이 몸속에다 간직할 테니께.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둥 돌아다닐 거니까 나를 보면 걸어 다니는 사자 보듯이 마음속으로 9번 절을 하고 식구처럼 반겨. 도망치지 말고. 알겠어? 명두집의 분부대로 안악들은 베네쪼고리에 한 귀퉁이를 오리거나 마른 태반 한쪽을 떼어다 그녀에게 바쳤다.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아이가 뱄던 베개의 일부를 아니면 아이가 묻힌 땅의 흙 한 자밤이라도 갖다 바쳤다. 초하루와 보름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명두집에 들러 복국에 절을 했다. 죽은 자의 유류물을 하도 삼켜 퉁퉁하게 몸이 부푼 명두집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죽음이 뒤뚱거리며 지나는 것 같았다. 안악들은 먼 발치서 명두집을 향해 손을 모으거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퇴골엔 그렇게 예전처럼 애들과 가축이 태어났고 죽어갔고 초목이 베어지고 태워지고 다시 싹을 틔워 꽃을 피웠으며 사람들은 자라나 병이 들고 병을 고치며 늙어 죽었다. 나도 그 사이에 죽었다. 이제 명두집 그녀가 갈 차례인 것이다. 날이 흐려 초저녁 어둠이 한 밤중처럼 깊다. 창문마다 푸른빛이 새어나온다. 그럴싸한 소파에들 앉아 내년에 벌어진다는 국제 축구 경기의 예선전을 보고 있다. 몇 명의 안악들이 명두집으로 황급히 달려간 사실을 골목의 가로등만 알 뿐이다. 명두집엔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이 방 한 귀퉁이에 앉아 있다. 어느새 환갑에 이른 그녀의 딸도 장성한 자식들과 함께 어미의 임종을 지킨다. 안악들이 들이닥치자 아들과 딸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좀 어떠셔요? 한 안악이 묻는다. 아랫목에 반드시 누워있는 명두집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다른 안악이 묻는다. 명두집이 희미하게 웃는다. 말씀을 못하시는가요? 아들을 향해 묻는다. 아들이 말없이 명두집을 바라본다. 나 이제 갈 것이네. 물밑으로 깊이 가라앉는 명두집의 목소리가 작고 느리고 어둡고 무겁게 들려온다. 이제 우린 어쩐대요. 안악이 울상이 된다. 명두집이 눈길을 돌려 천장 아래쪽에 붙어있는 작은 시렁을 오래도록 응시한다. 시렁에 얹혀있던 백자 항아리를 아들이 조심스레 끌어내린다. 백자 항아리가 명두집 눈길 위에 한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아들이 동작을 멈춘다. 명두집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비로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제들 알아서 가져가. 어느새 어린 영혼의 것으로 변한 명두집의 목소리가 벌어진 입술 틈새로 힘없이 새어나온다. 한동안 침묵하던 아들이 삼가는 손길로 천천히 봉인을 뜯는다. 그러곤 항아리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는다. 베넷 저고리 오린 것, 마른 태반 조각, 베갯잎 조각, 약봉지에 싼 흙,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올, 플라스틱 딸랑이, 노인의 비녀, 손톱처럼 보이는 것들, 때 묻은 동정 조각, 장갑, 안경집, 반지와 목걸이, 라이터, 그리고 출력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초음파 태아 사진도 3장이나 나온다. 그동안 명두집이 삼킨 줄 알았던 망자의 유류품들이다. 아들, 딸과 나이든 손자들, 그리고 안악들이 바닥에 널린 물건들을 바라본다. 이건 뭘까? 한 안악이 낯선 물건을 집어든다. 아이의 손가락처럼 생긴 나뭇가지다. 창칼로 껍질을 벗기고 사포로 문질러 표면이 깨끗하다. 하나의 줄기에 3개의 작은 가지가 뻗은 꼴이다. 포장마차에서 안주로 파는 닭발 같다. 그런 게 3개나 있다. 명두집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막 건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안다. 아이를 하나씩 묻을 때마다 명두집은 내게서 가지를 꺾어갔다. 껍질을 벗겨 다듬었다. 이미 50년 전의 것들이지만 지금 속속들이 검게 죽어있는 내 가지들에 비하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생생하다. 그것이 그녀의 명두였다. 이것들을 다 어떡하라고요. 안악이 중얼거린다. 명두집은 막 숨을 거둔다. 저 한 길에 서 있는 굴참 나무는 어쩌구요. 이제 누가 그 나무를 지키나요? 명두님은 어디로 보내드려야 하죠? 나무 밑에 닿아 있는 오솔길도 이제는 풀들로 묻히겠네요. 우리가 대신 그 나무를 찾아 길이 묻히지 않게 할까요? 명두집이 대답할 리 없다. 더 깊어지지 않을 것처럼 밤은 어둡다. 하나, 둘, 마을의 창문에 불빛이 사라진다. 명두집 창문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다. 숨이 멎은 명두집의 낯은 창백하여 차갑지만 백설처럼 평온하다. 그래서인지 주검 곁의 사람들은 요란하게 슬퍼하지 않는다. 내 말이 들릴 리도 없겠지만 어둠을 이고 마을을 보며 언제나 그랬듯 나는 중얼거린다. 삶을 위해 죽음이 필요한 거였지. 죽음 뒤에까지 죽음이 필요한 건 아닐게요. 그 숱한 명두들과 명두집의 시신은 이제 산 사람들의 소관일게요. 어떻게 처분되든 우리 죽은 자들에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라오. 명두집의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대들의 마지막 물음엔 그리하여 답하지 않았을게요. 굳이 저 오솔길이 묻히는 걸 안타까워 말기를. 그대들의 가슴 속에 이미 제각기 삶의 길을 품게 됐으니.